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권여선 작가의 기억의 왈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년을 마치고 조용한 일상을 살아가던 중 우연한 외출에서 젊은 날의 기억과 마주하게 됩니다. 기억의 무게 속에서 비로소 나를 발견하는 순간, 권여선 작가의 기억의 왈츠 들어보시죠. 얼마 전 동생 부부와 교회에 있는 숲속 식당에 다녀온 후부터 나는 오래전에 지나가 버린 청춘의 한 시절을 자꾸 되돌아보는 버릇이 생겼다. 무려 30년도 넘은 거의 40여 년이 되어가는 머나먼 과거의 일들이다. 반복해서 돌이키다 보니 처음에는 안개에 덮인 듯 아득했던 기억이 조금 또렷해지는 듯 했고, 점점 끊겼던 사건의 순서가 느슨하게 연결되기도 했다. 잘못 기억했던 부분이 바로 잡히거나 까맣게 잊고 있던 에피소드가 불쑥 떠오르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과거를 반추하면 할수록 내게 가장 놀라웠던 건 그 시절의 내가 도무지 내가 아닌 듯 무섭고 가엾고 낯설게 여겨진다는 사실이었다. 오래전 기억 속의 자신은 원래 그렇게 생각되는 법인지 모른다. 하지만 원래 그렇더라도 놀라운 건 놀라운 것이다. 내가 손쓸 수 없는 까마득한 시공에서 기이할 정도로 새파랗게 젊은 내가 지금의 나로서는 결코 원한 적이 없는 방식으로, 원하기는커녕 가장 두려워해 맞이 않는 방식으로 살았다는 사실이 내게는 부인할 수도 없지만 믿을 수도 없는 일처럼 느껴졌다. 이런 게 놀랍지 않다면 무엇이 놀라울까? 시간이 내 삶에서 나를 이토록 타인처럼, 무력한 관객처럼 만든다는 게. 그날 아침 휴대전화 벨이 울렸을 때 나는 자고 있었다. 화면에 동생 이름이 떠서 통화 버튼을 눌렀더니 "왜 안 내려와? 전화는 왜 안 받고?" 하는 동생의 말이 쏟아져 나왔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오전 10시에 동생 부부가 아파트 앞으로 데리러 온다고 했던 약속이 기억났다. 전날 밤에 알람을 9시에 맞춰놓고 잤는데 왜 듣지 못했는지 시간은 이미 10시 15분을 지나고 있었다. 설마 지금 일어났느냐고 동생이 물었다. 지금 나갈게 했더니 동생이 어이가 없다는 듯 "지금 일어났는데 지금 나온다고?" 했다. 나는 맥없이 웅얼거리다 전화를 끊었다. 욕실 거울에 몰골을 비춰보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와 "언니, 언니"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문을 열자 동생이 굳은 얼굴로 "언니, 너 뭐니?" 하며 밀고 들어왔다. 나는 덮어놓고 사과부터 했다. "미안하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넌지시 "오늘은 너희 둘만 점심을 먹으러 가면 안 되겠니?" 하고 묻자 동생은 금세 표정을 풀고 "괜찮다고, 얼른 준비하고 나가자고. 오랜만에 바람 좀 쐬고 맛있는 것도 먹자고" 다독였다. 나는 가뭇하여 급히 욕실로 들어가다 발가락을 찢고 겨우 신음을 삼켰다. 씻고 나와 보니 동생은 침대 시트를 정리해 놓고 내가 입을 옷도 챙겨 놓았다. 우리가 내려갔을 때 제부는 차를 나가기 좋게 출구 쪽으로 돌려놓고 반쯤 열린 차창 밖으로 손을 들어 인사했다.
내가 차 뒷좌석에 앉으며 미안합니다 하자 제부는 아 뭘요 했다. 동생 부부는 혼자 사는 노모를 챙기듯 나를 챙긴다.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기면 나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으려 한다. 나도 그 약속만은 지키려 하는데 은퇴한 내가 코로나 이후로 누구를 만나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건 그것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이다. 주로 내가 사는 아파트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곤 했는데 그날은 특별히 제부가 교회에 있는 숲속 식당에 날 데려가기로 한 날이었다. 강변을 달리는 동안 나는 차 창밖으로 흐르는 강을 홀린 듯 바라보았다. 강은 가드레일 위로 보이다 말다 했다. 그러다 잠깐 졸았는지 동생이 아 뭐야 하고 외치는 바람에 놀라 깨었다. 제부가 중간에 길을 잘못 접어든 모양이었다. 차는 어느새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공항 고속도로여서 유턴을 하려면 한참을 가야 한다고 또 비싼 통행료도 내야 할 거라고 동생이 쏘아붙이자 제부는 잠자코 있다가 참 신기하네 했다. 뭐가 신기하냐고 동생이 묻자 제부는 거참 신기한 게 빠져야 할 분기점만 되면 당신이 말을 건다고. 이번에도 보라고. 하필 거기 꺾어 들어가야 할 지점에서 당신이 식당 메뉴가 뭐뭐 있느냐고 물어보는 바람에 정신이 팔려서 그냥 지나쳤다고. 동생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고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삭막한 시멘트 방벽만 바라보았다. 인터체인지에서 돌아 나와 한참을 달릴 동안 차 안은 조용했다. 제부가 유턴을 하여 다시 자유로에 접어들어 아까 놓친 첫 번째 길에서 제대로 꺾었다. 그러나 두 번째 길목에서 제부는 다시 길을 놓쳤고 동생은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번엔 핑계댈 게 없어 꼴 좋다고 비아냥댔다. 제부는 운전하는 사람한테 왜 자꾸 시비를 거느냐고 고함을 쳤고 나는 잠자코 창밖만 바라보았다. 제부가 직진 후 다시 유턴을 하고 우회전을 하여 꼬불꼬불한 시골길에 접어들었을 때 동생이 창을 조금 내리고 아 시골 냄새 난다 했다. 내가 동생에게 경탄하는 동시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대목이 이것이었다. 어떻게 살아왔기에 이렇게 금세 풀고 마는가. 동생 말대로 열린 창으로 마른 풀과 나무 냄새가 들어왔고 제부가 기다렸다는 듯 냄새 좋네, 냄새 좋아. 맞장구를 쳤고 동생이 이 식당은 어떻게 알게 된 거냐고 묻자 예전에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하고 와본 적이 있는데 풍광도 좋고 국수와 전이 맛있어서 언제 꼭 당신하고 와야지 기억을 해놓았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동생이 나를 돌아보며 보나마나 언닌 또 국수 먹겠네. 나는 무조건 국수지. 처형은 정말 국수 좋아하셔. 제부가 맞장구 쳤다. 그래서 숲속 식당 주차장에 도착해서는 셋 다 화기애애한 마음으로 차에서 내릴 수 있었다. 이래서 그런 거냐, 동생아? 나 때문에? 뜻밖에도 숲속 식당은 사방이 개폐 가능한 유리문에 둥근 유리 천장으로 되어 있었다. 식당 앞에서 제부가 내게 좋지요, 뭐 어쩌고 했다. 청력이 좋지 않은 데다 마스크 때문에 정확히 듣지 못했지만 나는 좋네요 했다.
식당의 평평한 마당 끝에 도로가 있고 도로 너머로 논과 밭이 펼쳐졌고 그 뒤로 노랗고 빨갛게 단풍이 든 낮은 언덕과 높은 산들의 능선이 빙 둘러쳐 있었다. 식당은 알록달록한 그릇 한가운데 놓인 유리구슬처럼 사방으로 단풍 든 산에 둘러싸인 야트막한 평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볼수록 나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언젠가 와본 적이 있는 곳 같았다. 그게 언제인지 얼마나 오래전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어쩌면 오래전에 꾼 꿈속의 장소는 아닐까 싶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몸속 깊은 곳에서 은은한 열기가 퍼져나와 얼굴을 붉게 달구었고 심장이 쿵쿵 뛰었다. 알 수 없는 혼란의 전조가 느껴졌다. 풍경만이 낯익은 게 아니었다. 언젠가 내가 가을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저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던 것 같기도 했고 아니면 그렇게 마당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여자를 이곳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어느 게 과연 나였던가? 그녀가 나였던가? 내가 나였던가? 또 누군가 옆에 있었고 손가락을 들어 어딘가를 가리켰다. 저기 어디?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 펌프가 있었고 물이 고인 펌프 아래에서 무언가 꼬물거리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마당 울타리 중간에 놓인 펌프를 가만히 노려보았다. 이제는 쓰지 않는 펌프는 잔뜩 녹이스럽고 그 아래 바짝 마른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와는 크고 작은 부분들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지만 장소와 지형은 오래전 그곳과 완전히 겹쳐졌다. 30년도 넘은 거의 40여 년 전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 나는 경서와 이곳에 온 적이 있었다. 나는 그 시절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나는 그동안 대학원생 시절을 까맣게 잊고 살았다. 고작 1년밖에 다니지 않았고 그 시기에 기억할 만한 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돌이켜봐도 대학에 입학한 직후부터 시작된 혼란과 방황에 비하면 그리고 대학원 1년을 마치고 난 겨울방학에 우리 가족에게 벌어진 일들에 비하면 그 1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평온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었다. 그나마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는 경서와 만났다 헤어진 정도인데 나는 그게 그렇게 특별한 연애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연애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애매한 연애였다. 어쩌면 그래서 더 특별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동생 부부와 숲속 식당에 다녀오기 전까지 그 연애의 특별함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대학원생 시절 고작 24살일 뿐인데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세상을 다 산 듯한 꼴로 살았다. 어느 순간 결심만 하면 삶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믿었고 굳이 서둘러 그렇게 하지 않아도 조만간 세계에 어떤 파국이 와서 내 삶을 끝내주리라 생각했다. 죽음을 가깝게 느꼈고 미래를 생각하는 일에 죄의식을 느꼈다. 내가 무엇이 될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생각하지 않았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일은 마치 몸이 뒤집힌 채 거꾸로 치달려가는 느낌이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관역의 정통으로 박히리라는 느낌. 그러면 끝장이라는 시원하고 원통한 예감만 들었다.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내게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물었다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유가 있었다면 나도 그렇게 속수무책이었을 리가 없다. 내 머릿속은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런 시기니까 그런 시기라는 생생한 색채를 잃어버린 덧없는 그림자 같은 기운들로 가득했다. 당시에 나는 그런 모호하고 어두운 기운을 가만히 품고 있기만 했던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타인에게도 있는 그대로 때는 더 과장해서 드러내곤 했다. 24이었으니까 위험한 무엇을 가만히 갖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되고 그걸 어떻게든 뱉어내거나 발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나이였으니까. 그 내용이나 표현이 기괴하고 언짢아서 누구에게도 제대로 가 닿지 못하리라는 걸 알 수도 없고 신경도 못 쓰는 나이였으니까. 아니, 완전히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는 초연한 괴짜는 아니었을 것이다.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림자와 유령으로 가득한 세계에서 빠져나가고 싶어 발버둥을 쳤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시점까지는 나도 내 삭막한 기운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삶의 방식이 얼마나 진심에 가까웠는지 지금의 나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 진심이면 어떻고 포즈였으면 어떨 것인가. 중요한 건 그 당시에 내가 실제로 고통을 겪었고 시시각각 이상한 불안과 충동에 시달렸다는 사실이다. 그러는 와중에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 나는 하루하루의 삶에 탐욕스러울 만큼 집착했다. 나의 하루는 정신없이 바쁘고 촘촘하고 변덕스럽고 공허했다. 나는 자주 다쳤고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누군가에게 모욕당했으며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기도 했다. 특히 술에 취해서 좋지 않은 일을 당할 때가 많았는데 술에서 깨고 나면 내가 당한 일을 떠올리고 가끔 내가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곧 잊었다. 잊으려고 노력했다. 노력하면 잊히는 듯 했다. 아무 일도 아니다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아니게 되는 듯 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듯 어제도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내 손에 쥔 확실한 펜은 오늘밖에 없었고 그 하루를 땔감 삼아 시간을 활활 태워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나와 달리 라고 말하긴 그렇고 도무지 나에 비할 바가 아니었지만 경서는 대학원 동기들 중에 가장 철이 든 축에 속했다. 그는 미래의 연구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착실하게 밟아나가고 있었고 그 모습은 교수들의 인정과 동기들의 존중을 받기에 충분했다. 경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오전 9시쯤 연구실에 나와 끈기 있게 자료를 읽거나 이론서를 공부했고 월수금, 화목토, 요일별로 정해놓고 늦은 오후나 저녁에 외국어를 배우러 다니거나 스터디 그룹에 참여했다. 물론 나는 당시엔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알았더라도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고 생각했을 것이다. 경서와 나는 학부 때도 그랬듯이 대학원에서도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그룹이 달랐고 교내외를 불문하고 겹치는 동선이 거의 없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서로가 가장 멀다고 생각되는 곳, 가장 대척적인 별자리에 존재하고 있었다.
경서와 내가 처음 대화를 나눈 건 5월 어느 날 도서관 통로에서였다. 6층짜리 도서관 건물은 비탈진 땅에 지어진 까닭에 거대한 반지하 건물이나 다름없었다. 1층부터 3층까지의 정면은 남향으로 빛이 들어오는 창이었지만 북쪽 벽은 지하였다. 4층은 필로티 구조로 터널처럼 뚫려 있고 5층과 6층은 역시 정면으로는 빛이 들지만 뒤는 어둡고 축축한 땅이었다. 언덕에 반쯤 처박힌 거대한 사각형 블록 중간에 사각 빨대로 뚫어놓은 4층 통로가 있는 셈이었다. 4층 통로는 공항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뚫려 있었고 고속도로의 방벽처럼 양쪽에 투박하고 못생긴 시멘트 방벽이 세워져 있었다. 방벽 아래에 넓고 평평한 안전턱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잠깐 나와 앉아 휴식을 취하거나 담소를 나누기 적당한 육중하고 서늘한 벤치 역할을 했다. 그래서 도서관 통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양쪽 시멘트 턱에 도열하여 앉은 고시생과 취준생, 느긋한 대학원생과 호기심 많은 신입생들의 눈요깃감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오후에 내가 무슨 일로 그 통로를 지나가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확신하건대 도서관과는 관련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통로를 지나다가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나는 다리를 절름거리며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청력이 좋지 않은 내가 그토록 웅웅거리는 소음으로 가득한 통로를 지나가며 나를 부르는 소리를 알아들었을 리가 없다. 마침 급한 일도 없었는지 나는 멈춰서서 주위를 찬찬히 둘러보았다. 왼쪽 통로 안전턱에 앉아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사람은 예전에 술자리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구선배였다. 아는 사람은 맞지만 좀 애매한 친분이었고 그에게는 일행도 있었기에 나도 그저 손만 흔들고 지나가려고 했다. 그러자 구선배가 이리 와보라고 추임새를 넣듯 어서 어서 하는 식의 팔짓을 했다. 나는 그의 일행들을 향해 절름절름 걸어갔다. 구선배 왼편에는 경서가, 오른편에는 승희가 앉아 있었다. 둘 다 소원한 관계인 건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여자 동기인 승희가 편하게 생각돼 그 옆에 앉으려는데 갑자기 경서가 훌쩍 일어나 옆으로 비켜 앉으며 자리를 만들어주는 바람에 나는 본의 아니게 경서와 구선배 사이에 끼어 앉게 되었다. 내가 앉자마자 경서가 담배를 내밀며 피우겠느냐고 물었고 나는 나도 있다고 말했다. 그게 우리가 나눈 첫 대화였다. 피울래? 나도 있어. 내가 가방에서 꺼낸 담배를 본 구선배가 왜 이런 담배를 피우는 거냐고 했고 나는 많이 피우니까 싼 걸 피워야 한다고 했다. 내가 담배에 불을 붙여 한 모금 내뿜고 또 한 모금 내뿜었을 때 경서가 또 말을 걸었다. 근데 다리가 왜 그래? 그제야 구선배도 그러게 왜 절름대고 다녀? 했고 승희도 몸을 내밀며 다리를 다쳤느냐고 물었다. 나는 담배를 피우며 아, 이게 있잖아요. 이게 말이지. 하고 이쪽 저쪽 경서와 구선배와 승희를 번갈아 보며 사흘 전에 학생회 출범 기념 체육대회에서 있었던 작은 사고에 대해 이야기했다. 체육대회에 스크럼 깨부수기 종목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가했다가 내가 넘어져 밑에 깔렸는데 웬 남학생이 허공에서 날아와 머리로 내 종아리를 들이받는 바람에 근육이 뭉쳤다고. 종아리 뒷부분이 시커멓게 죽었는데 의사 말로는 멍이 다 풀리는데 한 달쯤 걸릴 거라고 했다고.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어 깁스는 안 했는데 근육이 굳고 당겨서 잘 디뎌지지 않아 자꾸 절개된다고 했다. 얘기를 듣고 난 구선배가 미치겠네 하더니 그 머스만 놈 대가리는 괜찮냐고 물었고 경서가 크 웃었다. 그 웃음에서 나는 구선배가 아닌 나를 향한 내가 한 이야기에 대한 경서의 호감을 감지했다. 그래서 나는 더욱 경서를 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그 머스만은 국사과 놈인데 머리가 워낙 단단해서 땅에 박았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판인데 하필 내 종아리가 쿠션 역할까지 해줘서 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고 말했다. 구선배가 국사과 놈들이 머리가 돌이긴 하지. 그냥 돌도 아니라 차돌 수준이니까. 하며 웃었고 승희도 따라 웃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서가 웃지 않았다. 흘낏 보니 그는 아주 골똘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조금 전 내가 감지한 호감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자신만의 상념에 완전히 빠져든 얼굴이었다. 그 순간 나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구슬픈 패배감에 휩싸였는데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내 슬픈 감정에서 빠져나와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내가 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과 앉아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느냐고. 어디로든 한시바삐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엄지로 불똥을 탁 튕겨 담배를 껐다. 그때 놀랍게도 경서가 낮은 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내 머릿속으로 차돌맹이로 슬픈 노래 부르지 마라. 나도 어느새 경서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심지어 그가 가사를 모르는 부분에선 혼자 부르기도 했다. 노래가 3절까지 완벽하게 끝났을 때 구선배가 뭐 이런 빌어먹을 노래를 끝까지 다 부르고 난리야? 라며 술이나 먹으러 가자고 했다. 승희가 좋아요 하고 일어났다. 경서도 좋죠 하고 일어나더니 같이 가도 되는지 빠져줘야 하는지 몰라 멀뚱멀뚱 앉아있는 내게 기묘한 손짓을 했다. 다리가 불편한 숙녀에게 춤이라도 권하는 듯한 우아하고 장난스런 초대의 손짓을. 요즘도 나는 젊은 날 도대체 왜 이런 노래들만 부르고 살았을까 싶은, 그러나 하도 불러 아직도 가사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는 노래들을 이따금 불러보곤 한다. 내 머릿속으로 차돌맹이로 슬픈 노래 부르지 마라. 한 사람이 죽으려고 태어난 것 같다. 산산이 부서져라. 이런 노래를 경서가 알고 있을 줄은, 그래서 국사과 머스마의 차돌 수준의 머리 얘기를 듣고 가사의 첫 부분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줄은 당시에 나는 꿈에도 몰랐다. 그날 이후로 경서는 수업 시간에 뒷자리에 앉은 나를 찾아와 같이 담배를 피우자거나 커피를 마시자거나 밥을 먹으러 가자거나 했고, 그러다 술도 마시자고 했다. 둘이? 하고 물으니 구선배를 부를까? 했고, 떠들썩한 것을 좋아하는 내가 부르자고 했다. 구선배는 승희를 대동하고 나타났고, 그렇게 우리 넷은 자주 술을 마시러 다녔다. 둘이 있을 때나 넷이 모인 술자리에서나 경서는 한결같았다.
그는 자신이 하루하루 부지런히 축적한 이론적 틀이나 용어로 다양한 문화 현상이나 예술 작품을 새롭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걸 좋아했다. 술에 취해 듣다 보면 그의 말은 능란한 주술사가 읊어대는 심란한 주문처럼 들렸다.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괴롭긴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경서의 말이나 대화의 주제들을 폄하하거나 경멸한 적은 없다. 차마 승희처럼 대놓고 흠모하고 존경까지는 못했지만 책을 영 읽지 않는 나도 어렴풋이는 경서가 하는 말이 첨단의 문화 이론에 기초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기껏 용기를 내어 코드화된 시선이 뭐냐고 물었다가 경서가 약호화된 시선이라고 말해서 더는 뭐라고 물어볼 의지를 상실하고 말았다. 경서는 자기 과시를 위해 떠드는 사람들과 달리 진심으로 세상의 모든 텍스트들을 정교하게 읽고 분석하는 걸 즐기는 사람처럼 보였고 자신이 읽고 분석해낸 것들이 얼마나 타당한지 타인들에게서 검증받고 비판받기를 그런 과정을 통해 더 정교해지기를 바랐다. 드물지만 때로 자신의 해석이 깊고 정확한 공감을 얻어냈을 때면 경서는 어린애처럼 입을 벌리고 기뻐했다. 물론 나는 그런 의미에서 그를 웃게 만들 수는 없었지만 다른 방식으로는 가끔 가능했다. 어느 날 경서가 내게 너 좋아하는 국수를 먹으러 가자며 캠퍼스 안에서 가장 먼 곳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식당에 데려가려 한 적이 있었다. 나는 교내에 그런 식당이 있는 줄도 몰랐다. 경서도 얼마 전에 지도교수를 따라갔다가 처음 알게 된 식당이라고 했다. 원래는 교수들 차를 운전하는 기사들이 주로 이용하던 허름한 휴게소 같은 곳이었는데 국수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이제는 교수들이 가는 어엿한 식당으로 탈바꿈했다고 했다. 경서는 내가 전날 발톱을 너무 짧게 깎았더니 신발이 닿을 때마다 거슬려서 아프다고 말한 건 까맣게 잊고 오직 내게 맛있는 국수를 먹이겠다는 일념으로 교정 위쪽으로 하염없이 올라가더니 하늘까지 닿을 기세로 이어진 계단 앞에서 저기만 다 올라가면 식당이 있다고 했다. 그때 모든 인내심이 바닥난 내가 국수고 나발이고 내가 지금 이 계단을 어떻게 올라가느냐고 내가 지금 발톱이 빠질 것 같다고 아까 내가 발톱 얘기를 할 때 뭘 들은 거냐고 울먹이며 분개했을 때 경서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던 게 기억난다.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문제 제기가 깊고 정확한 공감을 얻었을 때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어린애처럼 말이다. 어리둥절한 내가 왜 웃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여전히 웃으면서 너는 참 이상하게 웃긴다고 갑자기 네 속에서 이상한 게 발사되는 것 같다고 했다. 그건 무엇이었을까? 내 속에서 예기치 않은 순간에 발사된 것은 지금의 내 생각엔 그건 아마 내가 당시에 가지고 있던 어두운 정령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살의 삶이 품을 수밖에 없는 경쾌한 반짝임 사이에서 빚어지는 어떤 비틀림 같은 것. 그 와중에 발사되는 우스꽝스러움이 아니었을까 싶다. 나는 어지간한 고통에는 어리광이 없는 대신 소소한 통증에는 뒤집힌 풍뎅이처럼 격렬하게 반응했다. 턱없이 무거운 머리를 가느다란 목으로 지탱하는 듯한 그런 기형적인 삶의 고개짓이 자아내는 갸우뚱한 유머가 때때로 내 삶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사된 건 아니었을까. 지금 나는 내 어두운 청춘의 한 시절에서
경서가 발견해 건져내준 유머 몇 조각이 그 연약한 의미의 빛이 애틋해 미소를 짓지만 당시의 나는 그렇지 않았다. 경서는 내게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편하게 대했다. 구선배나 승희를 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고 내 삶의 방식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그를 대하는 게 썩 편하지만은 않았다. 나는 그의 눈빛, 그의 경청에서 그가 나를 흥미진진하게 읽고 해석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서서히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한편으로는 혹시 그가 내 내부에서 치명적인 진실들을 캐낼까 두려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내게서 아무것도 캐내지 못할까 두려웠다. 그러나 무엇보다 두려운 건 내가 그를, 경서라는 인간을 도저히 읽어내지 못하리라는 절망감이었다. 내 속엔 그를 해석할 능력도 의지도 욕망도 없었다. 내 속엔 경서를 향한 아무것도 없었다. 경서 아닌 다른 누구를 향한 것도 없었다. 나는 스스로 내 내부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당시에 나는 감정적으로 완전히 폐허였고 욕망이 소진된 폐광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런 식이니까 그런 식이라며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건 좀 이상한데, 뭔가 문제가 있는데 라고 느끼면서도 껐덕껐덕 경서가 만나자면 만났고 그를 만나면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나 만난 사람들 얘기를 있는 대로 털어놓곤 했다. 내가 굳이 뭔가를 결정하지 않아도 어차피 어떤 파국이 와서 끝내줄 테니까 뭐 그런 식이었다. 동생과 제부는 보리 비빔밥을, 나는 잔치국수를 시켰다. 나물 반찬과 도토리묵이 나오자 제부가 한잔 하실래요? 하고 물었고 나는 좋다고 했다. 소주를 마시면서 나는 오래전 이곳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때 여기서 경서와 무엇을 먹었는지 떠올리려 했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그때도 국수를 먹으며 소주를 마셨을까? 당시에는 이 식당이 지금처럼 세련된 동형 유리 건물이 아니라 거무죽죽한 천으로 둘러친 가건물이었던 것 같은데 그 내부와 외관이 상세히 기억나지 않았다. 경서와 나 이외에 누군가 더 있었는데 아마 구선배나 승희였을 테지만 그들의 존재감도 가물가물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본 몇 가지 장면들은 놀랄 만큼 선명해서 국수를 먹다 문득문득 몸을 돌려 유리병 너머 앞마당을 바라보면 정확히 그때의 풍경과 상황이 코앞에 펼쳐진 듯 생생히 떠올랐다. 왼편 시든 옥수수대가 있는 밭두둑 가장자리에 노란 플라스틱 과일 상자가 놓여있고 상자 안에서 가늘고 긴 낑낑거림이 환청처럼 들려온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기괴한 차림의 여자가 꾸물꾸물 돌아다니며 무엇을 찾고 있다. 누군가가 손가락을 곱게 뻗어 펌프 쪽을 가리킨다. 펌프 아래에 흰 강아지 한 마리가 젖은 땅에 코를 댄 채 바르르 떨고 있다. 나는 양손을 으스러지게 쥐고 꿈속에서처럼 속으로만 목이 터져라 외친다. 도망쳐, 가, 어디로든 가버려. 식사를 마친 후 제부가 한 대 피우실래요? 하기에 나는 그럽시다 했다. 우리는 식당 왼편 옥수수대 근처에서 담배를 피웠다.
어디선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아마 보이지 않는 둔덕 너머에 작은 시내가 있나 보았다. 동생이 계산을 마치고 우리 쪽으로 오면서 어머, 여기 너무 싸다 했고 제부가 그렇다니까 했다. 동생이 오다 말고 왜 해가 비치는 데서 그러고들 있느냐고 이쪽으로 오라고 했을 때 나는 이미 거기에 누런 잎을 매단 잿빛 기둥처럼 곱게 뻗은 나무들이 빽빽이 서 있으리란 것을 보기도 전에 알았다. 제부와 나는 그쪽으로 가서 그늘진 나무 아래에서 담배를 마저 피웠다. 이 근처 어딘가에 오래전 내가 붙들고 토한 나무가 있을 것이었다. 우리는 소화도 시킬 겸 산책 삼아 나무들 사이를 거닐었고 걷는 동안 가늘게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점점 분명해지는 걸 느꼈다. 작은 언덕을 넘어가자 역시 산에서 흘러내린 물줄기가 평평하고 오목한 곳에 고여 커다란 웅덩이를 만들어 놓았다. 웅덩이 근처에 날벌레가 너무 많아 우리는 턱 밑으로 내려놓았던 마스크를 썼다. 날벌레가 많은 만큼 주변 나무 곳곳은 거미들이 쳐놓은 거미줄로 빈틈이 없었다. 햇빛이 비치는 곳에 쳐진 거미줄은 은빛으로 허공을 예리하게 가르며 마치 나뭇가지들 사이를 잇는 얇은 음막처럼 투명한 물갈퀴처럼 보였다. 그늘에 들이운 오래된 거미줄에는 자디잔 벌레들이 점점 검게 굳어있고 누런 고치들이 매달려 너풀거렸다. 중간중간 수놓은 무늬처럼 비틀린 채 말라가는 붉은 고추잠자리들이 보였다. 나는 햇빛에 비친 은빛 베일과 그늘진 곳의 삼배 같은 거미줄을 보며 결혼과 죽음에 대해 생각했다. 누군가는 저렇게 빛나는 베일을 쓰고 결혼을 하고 누군가는 저토록 날긋한 삼배를 수의처럼 덮고 죽는지도 모르지. 아니, 어쩌면 그 여자는 결혼할 때조차 저 삼배 거미줄을 쓰고 했는지도 모르지. 뭐라고? 동생의 말에 놀란 나는 했다. 동생이 혼자 뭐라는 거냐고 물었고 나는 내가 뭐라고 했느냐고 늙어서 그런가 보다고 했다. 제부가 이만 갈까요? 차 막히기 전에? 했고 우리는 그 웅덩이를 숲속 식당을 떠났다. 차를 타면서 동생이 여기 또 오자고 했다. 그때 경서도 그랬다. 또 오자 겨울 되면. 그 가을 우리 넷이 소풍 삼아 숲속 식당을 찾아갔던 날을 찬찬히 떠올려 본다. 아마 구선배가 어디서 그 식당을 알아내와서 가자고 했던 것 같다. 오전에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만나 시외버스를 타고 1시간쯤 가서 거의 종점에 내려 따가운 햇빛을 받으며 꽤 걸었던 것 같다.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앞마당 펌프에서 펌프질을 해 세수를 하고 햇빛에 얼굴을 말리며 담배를 피웠다. 주변을 빙 두른 산을 바라보며 구선배가 좋다고 했고 경서가 나를 보며 또 오자 겨울 되면 했고 나는 겨울에 눈 와도 좋겠다고 했다. 왼편에 시든 옥수수대가 있는 밭도둑이 있었고 밭도둑 가장자리엔 목줄에 묶인 개 2마리가 왜 저렇게까지 짧은 줄로 묶어 놓았을까 싶을 만큼 밭투 묶여 힘없는 염소 조각상처럼 서 있었다. 승희는 밭둑 아래 놓인 노란 플라스틱 상자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상자 위에 벽돌이 얹힌 널이 덮여 있어 승희는 거의 엎드리다시피 하여 상자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애쓰고 있었다.
상자 안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뭐냐고 내가 묻자 승희가 강아지야 했다. 그쪽으로 가 승희처럼 몸을 낮추고 안을 들여다보니 상자에 뚫린 틈으로 희끗희끗한 털들이 보였다. 몇 마리인지 알아볼 수 없는 강아지들이 꼬물거리며 끼잉끼잉 울어대고 있었다. 내가 담배를 피우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구선배와 경선은 식당 안으로 들어가고 없었다. 곧 승희도 상자 앞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지만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상자 안에서 계속 끼잉끼잉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연약하지만 처절한 고통을 담고 있어 들으면 들을수록 막 태어난 생명체가 아니라 곧 죽어갈 생명체가 내는 소리처럼 들렸다. 대낮에 이런 소리를 듣다니 오늘도 취하고 말지 생각하는데 갑자기 자지러지는 듯 깽깽 하는 소리가 들렸다. 상자 쪽을 돌아다 보니 주먹만한 강아지 몇 마리가 흙바닥에서 비실비실 일어나고 있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작고 마른 도깨비 같은 여자가 상자를 뒤엎는 바람에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강아지들이 놀라 비명을 지른 것이었다. 여자는 상자 바닥에 깔아놓았던 두꺼운 깔개를 끄집어내 땅바닥에 털었는데 깔개는 강아지들의 분뇨로 차마 보기 역겨울 정도로 더러웠다. 여자는 개의치 않고 맨손으로 아무데나 움켜잡고 털었다. 터는 동작이 굼뜨고 엉성한 게 깔개가 무거워서인지 팔이 불편해서인지 알 수 없었다. 털었다고 전혀 나아지지 않은 깔개를 여자는 다시 상자에 깔고 주변에 우왕좌왕하는 강아지 중 한 마리를 아무렇게나 잡히는 대로 움켜잡아 상자 안에 던져 넣었다. 깨갱깨갱 소리가 났다. 그 다음 강아지도 등이건 꼬리건 뒷덜미건 잡아채서 바구니 안으로 힘껏. 나는 정말 그녀가 없는 힘을 다 짜내어 있는 힘껏 던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게 작은 강아지들을 그렇게 폭력적으로 던져넣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여자가 가느다란 목을 돌려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뭔가 더 있어야 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새 담배에 불을 붙였다. 앞마당 울타리 밑을 슬름슬름 뛰어가는 작고 흰 물체가 보였다. 나는 그게 여자가 찾는 대상임을 알아보았다. 마르고 더러운 털이 반 이상 빠져 쥐꼬리처럼 보이는 꼬리를 가진 쥐보다 조금 큰 강아지였다. 강아지는 그나마 그늘이 지고 물기가 있는 펌프 근처에서 멈추더니 작은 웅덩이에 고인 물을 핥아먹었다. 이 새끼 어디론가 팔짝팔짝 뛰어갈 듯하던 강아지가 여자의 중얼거림에 주문이라도 걸린 듯 그대로 멈춰 섰다. 여자가 나를 보았다. 여자의 작고 주름진 얼굴은 햇볕에 그을린 진한 갈색이었고 표정이 없었다. 머리칼은 이상하리만큼 까만데 숱이 적고 군데군데 뜯긴 듯 헐어 대충 빗어 찐 쪽이 호두만했다. 보면서도 나는 여자의 나이를 도저히 가늠할 수 없었는데 나보다 고작 몇 살 더 많다고 해도 40이 넘었다고 해도 설사 환갑이라고 해도 그럴 법했다. 어딜 갔어? 여자가 내게 묻듯 중얼거렸다. 나는 펌프 쪽을 보지 않으려고 반대쪽 능선으로 고개를 돌렸다. 여자는 어딘가를 향해 휘뚝휘뚝 걸어갔다.
죽여버릴까? 죽여버릴까? 여자의 목에서 끊어 말한다기보다 끊어 짖는 듯한 쉰소리가 튀어나왔다. 여자는 햇빛이 하얗게 내리는 마당에 서서 눈이 부신 듯 손을 들어 이마를 가리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여자는 알록달록한 무늬의 스웨터에 헐렁한 붉은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 밑단은 까만 장화 속에 들어가 있었다. 여자의 눈길이 마당 이쪽 저쪽을 향할 때마다 나는 긴장했다. 담배를 쥔 손이 오그라들었다. 가, 멀리 가, 도망쳐, 제발. 나는 속으로 간절하게 속삭였다. 그러나 어디로 간단 말인가. 자신에게 아무 희망이 없다는 걸 아는지 강아지는 물이끼가 낀 펌프 옆에서 여자를 향한 채 꼼짝 않고 있었다. 여자의 존재만으로 그 자리에 붙박여버린 듯 했다. 그러나 강아지의 그런 꼼짝 못함 때문에 무언가 움직임을 포착하려는 여자의 눈은 더 강아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듯 했다. 어딜 갔어, 어딜. 나는 알고 있었다. 갈색 피부에 더쉬워진 붉은 기운으로 얼룩덜룩한 얼굴, 초점이 잡히지 않는 눈, 혀와 목을 눌러 짜내는 어눌하고 찐득한 말들, 허우적대고 휘청대는 걸음. 여자는 대낮에 이미 만취해 있었다. 저 정도 취기면 절대 강아지를 찾지 못할 거라는 안도감이 들었다. 그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언제 내 옆에 와 있었는지 모르는 승희가 저기요, 저기 하고 손을 뻗어 펌프 쪽을 가리켰기 때문이다. 여자는 승희의 말을 듣고 승희가 가리킨 쪽을 흘낏 보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는 확신하지 못한 듯 펌프 쪽으로 두어 걸음 떼놓고 말았다. 그러나 다가오는 여자를 보고 강아지가 겁에 질려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는 바람에 여자는 알아차렸다. 여자는 비틀거리며 걸음을 빨리 했다. 마치 춤을 추듯이. 드디어 여자가 펌프 앞에 섰고 강아지는 불안하여 앞발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제자리에서 빙빙 돌았다. 여자는 허리를 구부려 한 손으로 강아지 뒤통수 털을 움켜잡고 낚아챘다. 놓칠까봐 그런지 더 난폭한 기운이 서린 손길이었다. 강아지가 낑 울었다. 여자는 낚아챈 손으로 강아지를 허공에 매달아두고 서툰 복서가 펀칭볼을 갈기듯이 다른 손으로 강아지 머리를 비스듬히 후려 갈겼다. 강아지의 긴 비명소리가 적막한 마당에 울려 퍼지는 것과 동시에 헉 하는 승희의 짧은 비명이 들렸다. 나는 승희를 비난하듯이 돌아보았다. 그러나 승희는 그런 내 눈길엔 아랑곳 없이 미간을 잔뜩 찡그린 채 저기요 저기 하고 방금 전에 펌프를 가리키던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 그렇게 입을 막은 승희의 손은 강아지를 움켜쥔 여자가 비틀거리며 걸어와 노란 플라스틱 상자 널뚜껑을 열고 그 안에 강아지를 집어 던질 때까지, 그래서 던져진 강아지뿐만 아니라 안에서 그와 충돌한 다른 강아지들의 비명이 합창으로 울려 나올 때까지 여자가 만족한 듯이 상자 위에 널뚜껑을 덮고 벽돌을 얹은 후 잠시 허공 어딘가를 노려보며 서 있을 때까지 여자가 몸을 돌려 느린 걸음으로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다 알고 있다는 듯 그걸 마음껏 즐기며 희롱이라도 하듯 간질나게 가다 서다 허공을 노려다보다 하면서 옥수수밭 너머로 천천히 사라질 때까지
얼굴에 그대로 달라붙은 듯 내려오지 않고 있었다. 그 후에 있었던 일은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식당에 밤늦게까지 머물렀던 건 분명하다. 해질 무렵 내가 어쩐 일로 직접 토하는 대신 토하는 승희의 등을 두드려주던 게 기억나고, 그 다음 차례로 내가 식당 오른편에 기둥처럼 서 있는 나무 둥치를 붙들고 토하던 기억이 난다. 까만 어둠 속에서 내가 죽어버릴까? 죽어버릴까? 토막난 말을 내뱉던 것과 경서가 내 등을 두드리며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달래던 기억도. 그런데 그 밤 그토록 만취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오랜 시간 시외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던 걸까? 취기 때문에 차에서 잠깐 잠들었나 보다. 깨어보니 차는 길에 막혀 서 있고 해는 뒤편 차창에서 지고 있었다. 깼느냐고 묻는 동생의 말에 나는 현실감을 되찾았다. 아우, 잤나 보네. 했더니 제부가 더 주무시지 않고요 하면서 하품을 했다. 차창 너머로 희끄무레한 하늘을 배경으로 한 무리의 검은 새떼가 날아가고 있었다. 흐르는 잿빛 강물 위로 비스듬한 햇빛이 떨어져 반들거렸고, 언뜻 보면 그것은 마치 도로와 평행한 또 하나의 도로처럼 보이기도 했다. 대학원 시절 내가 경서와 만난 시기는 그해 5월부터 그 가을 소풍까지였던 것 같다. 그 뒤로 두어 번 더 만난 것 같은데 잘 기억나지 않는다. 종강을 하고 겨울방학이 된 후로 우리는 연락이 끊겼고, 다음해 새 학기에 나는 대학원에 등록하지 못했다. 그해 겨울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아버지가 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보름 만에 돌아가셨다. 의료 사고를 의심할 만했지만 어머니는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병원 측으로부터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합의금을 받은 것 같았지만 어머니는 펄쩍 뛰며 부인했다. 유산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와 동생은 어머니와 오빠로부터 의절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야 했다. 급히 짐을 싸서 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하면서 경서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들을 상자에 담아 우편으로 보냈던 게 기억난다. 우편물을 보낼 때 내가 아무 연락을 하지 않았듯 경서 역시 우편물을 받고도 아무 연락이 없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공단급 기관의 홍보실에 인턴으로 들어갔고 1년 뒤 정직원이 되었다. 그때는 곧잘 그런 조건으로 채용이 되었다. 소송을 통해 나와 동생 몫의 유산을 받는데 3년이 걸렸다. 그 돈으로 나는 작은 아파트를 샀고 동생은 제부와 결혼했다. 몇 년 뒤 내가 다니던 기관이 정식 공단으로 승격되면서 나는 공무원 신분이 되었고 재작년에 은퇴할 때까지 30년 이상 근속했다. 살면서 몇 번 결혼할 뻔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은 혼자 사는 편을 택했다. 길이 좀 뚫렸는지 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대학원 이후 우연이라도 경서를 만난 적은 없었다. 승혜나 구선배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니 그렇게 까맣게 잊고 살았을 것이다. 의절한 모자와도 지금껏 만난 적이 없다. 까맣게 잊고 싶은데 그들은 이상하게 쉽게 잊히지 않는다.
나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동생은 나를 혼자 사는 노모처럼 챙긴다. 자다 가끔 경련을 일으키며 깨어날 때가 있다. 누구나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최소한 받아들일 만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그 처참한 비열함이라든가 차디찬 무심함을 어느 정도 가공하기 마련인데 나 또한 그렇게 했다. 경서와 내가 멀어지게 된 데 특별한 이유나 계기는 없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당시 내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갔고 대학원이라는 접점이 없어지면서 자연히 멀어지게 되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번쩍 몇 가지 일들이 떠오르면서 그것들이 뜻밖의 별자리를 만들면서 내 정신은 깊은 어둠과 무지에서 파르르 경련을 일으키며 깨어났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자 멀쩡하게 생각이 났다. 도서관 통로에서 만나 처음으로 같이 술을 마셨던 날 경서가 수박을 샀던 일이. 5월의 수박이라니. 그렇다. 5월의 수박이었다. 그날의 일에 대해서는 체질하듯 기억을 거듭해서 이물질을 걸러내고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남기고 싶지만 그건 애초에 불가능하다. 1차와 2차에서 빠른 속도로 술을 마신 내가 거의 실신지경에 이르러 대부분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술집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내가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승희가 나를 힘겹게 부축하고 있었다. 나는 눈을 뜨고 제대로 걸으려고 애쓰다 수박을 발견했다. 늦은 밤 불을 켜둔 과일 가게의 가판대에 알록달록한 과일들이 쌓여있고 그 복판에 철 잃은 수박이 늠름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가 몸을 버팅기자 승희가 "왜 그래? 다리 아파?" 물었고 나는 쭈박이라고 혀 짧은 소리를 냈다. 승희는 알아듣지 못했고 나는 계속 쭈박 쭈박 했다. 승희는 이 상황이 좀 당혹스러운 듯 했고 그 탓에 나를 부축하던 손길이 느슨해졌다. 그 틈을 타 나는 과일 가게 쪽으로 비틀거리고 절름거리며 걸어가 수박 앞에 섰다. 쭈박, 쭈박. 어떤 신호가 반짝 켜진 것 같았다. 거리의 어둠 속에서 오롯이 불을 켜고 있던 과일 가게처럼 내 안의 어둠 속에서도 징그러운 그 신호가 반짝 켜져 영롱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지금은 울어도 된다고. 이 순간만은 때를 써도 된다고 허락받은 아이처럼. 세상에 굶주린 아이가 타인의 친절을 눈치채고 과분한 요구를 하듯이 당신은 친절한 사람이니 이런 정도의 부탁을 들어주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영악한 술수를 부리듯이 나는 선체로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무도 사주지 않을 거라는 마음과 그래도 누군가는 경서는 사줄지 모른다는 마음이 반으로 쪼개져 얼굴이 수박 속처럼 달아올랐고 그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누군가 내 옆에 섰고 나는 고개를 돌렸다. 구선배가 수박을 손가락질하며 "이게 그렇게 먹고 싶냐고" 했다. 왜 경서가 아니라 구선배인지 의아해하면서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구선배가 "이거 지금 철이 아니라 맛없다고. 비싸기만 하고 맛없을 거라고" 했지만 나는 귀먹은 사람처럼 가만히 흐느끼기만 했다. 과일 가게 주인 남자가 참다 못해 끼어들어 "이게 왜 맛이 없냐고, 저렇게 먹고 싶다고 우는데 참" 하면서 여자한테 수박 하나 못 사주는 위인 같으니 하는 얼굴로 구선배를 위아래로 훑었다. 나는 울면서도
경서가 뭐라고 할 것인지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형, 제가 살게요. 하는 목소리가 들려온 순간 나는 찬란한 승리감에 휩싸였다. 경서는 내가 눈물 젖은 감사의 눈길을 보내는 걸 알면서도 과일 가게 남자에게 돈을 건네고 빨간 노끈 그물에 담긴 수박을 건네받을 때까지 내 쪽을 불어 보지 않는 것 같았다. 대신 승희가 의욕에 찬 눈길로 나를 흘낏거리던 게 생각난다. 내가 그 수박을 먹은 기억은 없다. 그 비싼 수박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쭈박쭈박 하고 울면서 내가 원한 건 무엇이었을까? 어처구니 없는 걸 요구해서 상대를 끝내 시험에 들게 해 그걸 얻어내고 말겠다는, 결국 이겨먹고 말겠다는 그 악착한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선물을 쉽게 잊듯 그 선물을 준 사람도 이겨먹었으니까. 먹어버리듯 이겼으니까 까맣게 잊고 사는 그 잔혹한 무심함은. 동생 부부와 숲속 식당에 다녀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득한 망각의 저편에 던져두었던 경서가 준 또 다른 선물에 대해 이제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이건 수박과는 아주 다른 훨씬 위험한 선물이다. 나는 나만 들여다보느라 경서가 내게 준 것들에 대해 대부분 잊었지만 이것마저 잊고 있었다는 데서는 할 말이 없다. 어느 날 경서가 내게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우편으로 뭔가 보내줄 게 있다고 했다. 뭐냐고 물어도 말해주지 않았다. 며칠 뒤 집으로 덕지덕지 테이핑된 큰 박스가 도착했는데 고급스러운 선물이 아니라는 것은 낡은 박스의 꼬락서니만 봐도 충분했다. 박스를 뜯자 크기도 모양도 다른 오래되어 나달나달한 것부터 가죽 장정의 새 것까지 각종 노트들이 들어있었다. 경서는 동봉한 편지에서 자신이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써왔던 일기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보낸다고 썼다. 그리고 이런 모험은 평생 해본 적이 없다고. 마치 미사일의 발사 버튼을 누른 심정인데 그 미사일이 돌아와 터질 장소는 어쩌면 자기 자신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썼다. 나는 지금에 와서야 그 편지를 쓰던 경서의 떨림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나는 그저 기가 찰 따름이었고 나야말로 무슨 폭탄을 받은 기분이었다. 나보고 이걸 어쩌라는 거지? 설마 다 읽으라는 거야? 나는 오래된 공책 몇 권을 꺼내 중학교 때 일기를 들춰보다 포기하고 아무래도 최근 것부터 읽는 게 좋을 것 같아 최근 것들을 읽었다. 읽으면서 아니 이게 일기인가 학습장인가 싶었다. 그나마 옛날 일기들 중에는 가끔 성에 얽힌 부끄러운 상상이나 일화들이 토로되어 있었는데 최근 일기들은 사적인 기록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술자리에서 그가 떠들어대던 얘기들을 더 조리 있게 또는 과감할 정도로 극단까지 밀어붙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물론 과감할 정도로 극단까지 밀어붙였다는 것도 내가 스스로 알아낸 게 아니라 경서가 어떤 부분에 밑줄을 치고 이건 너무 과감할 정도로 극단적인 전개인가 라는 메모를 해놓아 알게 된 것이다. 나는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읽기 위해 흥미로울 듯한 부분, 이를테면 나와 처음 술을 마신 날엔 뭐라고 써놓았나 싶어 찾아봤지만 그날의 일기는 없었고 술을 많이 마셔서 못 썼나 싶어 다음날 일기를 보았는데 거기에도 내 얘기는 전혀 없고 그날 공부한 스케줄만 간단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 뒤로 쓴 일기에도 내 얘기는 물론
구선배나 승희 얘기도 거의 없다시피 했다. 나는 실망하여 이걸 언제 다 보나 천천히 보자 하고 방구석에 밀어놓았다. 어느 날 경서가 내게 일기를 다 읽었느냐고 다 읽었으면 돌려달라고 했다. 그때가 아마 학기 말쯤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서가 내게 일기상자를 보낸 시기는 숲속 식당에 다녀온 직후쯤이었고 그는 그때부터 내가 읽을 일기와 그로 인해 자신에 대해 내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될지 몰라 모종의 불안과 후회와 두려움에 휩싸여 내가 일기를 다 읽고 응답할 때까지 연락을 못하고 기다리기만 했던 것인데 나는 학기가 다 끝날 때까지 그것을 읽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마치 그때 서로가 바빠서 만남이 뜸했다는 둥 그러다 종강을 하고 겨울방학이 되고 내게 이런저런 일들이 터지는 바람에 연락이 끊겼다는 식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다 읽었으면 돌려달라는 말. 그 말을 할 때 경서의 굳은 얼굴과 쭈뼛한 말투를 이제야 나는 아프게 떠올린다. 나는 놀라는 신용을 하면서 그거 아직 다 안 읽었는데 그거 나 준 거 아니야? 다시 돌려줘야 하는 거야? 하고 물었다. 그때 경서가 할 말을 잃은 듯 나를 망연히 바라보던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뼈가 저릴 듯 부끄럽다. 당시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물, 과장된 연기만 하도록 태엽 감긴 무였다. 잠시 뒤 그가 다 안 읽었다면 아니 다 안 읽었어도 이제는 돌려달라고 그리고 잠깐 한숨을 쉰 뒤 내 일기를 왜 네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래 그렇구나 돌려줘야 하는 거였구나 웅얼거리다 놀라 입을 다물었다. 경서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가 내게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한 적은 없었다. 그는 무서운 얼굴로 또박또박 그럼 너는 내 일기를 너한테 버린 걸로 알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아니 그건 아니고 아무튼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곧 보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일기상자를 곧바로 보내지 않고 3달 넘게 갖고 있다가 다음해 2월 중순쯤 집에서 쫓겨날 때에야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그리고 우편물을 받았을 텐데도 그가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했고 그 이후엔 어머니와 하루 걸러 다투고 대들고 울고 엎드려 비는 일들이 반복되었고 심지어 오빠에게 얻어맞아 병원과 경찰서에 가는 일까지 벌어진 사정이었지만 그런 게 내가 경서에게 한 짓에 변명이 될 수는 없다. 그 당시 내게 경서를 향한 특별한 감정과 욕망이 결여되어 있었던 건 맞다. 경서에 대한 연애 감정이나 욕망이 없었던 건 어쩔 수 없다. 문제는 내가 지키는 줄도 모르고 지키려 했던 무내용이다. 아무것도 없는 개미굴 같은 폐광을 절대 굴착당하지 않으려고 철통같이 지켜내려 했던 그때의 내 헛된 결사성은 그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끔찍한 모순이며 기망인가. 나는 경서에게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 두려웠던 것이다. 내가 그렇게 비열하고 무심한 인간이라는 걸 명민한 그가 읽어낼까 봐. 내가 집요하게 수박을 원할 때 경서는 수박을 사는 대신 등을 돌려야 했었다.
하지만 그도 짐작은 하고 있었을 것이다. 수박을 사준 데 대한 내 감사의 눈길을 그렇게 한사코 피했던 건 어쩌면 잘못 엮인 노끈처럼 나와 엮이는 것이 그도 무섭고 불안해서였을 것이다. 눈을 감으면 환영처럼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가을 햇살이 하얗게 내리는 마당 한복판에 여자가 서 있다. 이마에 흘러내린 가느다란 머리카락 몇 올이 바람에 날리자 여자는 손을 들어 거칠게 이마를 훑는다. 빛 아래 단풍 같은 옷차림에도 여자는 누가 오랫동안 창고에 넣어두었다 꺼내놓은 기묘한 인형처럼 빛바랬다. 발밑에 드리운 짧고 짙은 그림자 때문에 그녀는 더 스페셜한 오브제처럼 보인다. 여자를 둘러싼 찬란한 햇빛이 공중의 은빛 거미줄처럼 반짝인다. 하지만 서서히 어둠이 내리고 잿빛 음영이 드리우면 빛나던 베일은 수위처럼 뻣뻣해진다. 생명의 어두운 결정체들이 점점이 박히고 누런 고치들이 매달려 흔들리는 검은 그물은 그녀 자신이 내뿜었지만 이미 그녀 자신을 가두는 거대한 망이 된다. 이윽고 그녀 스스로 고치가 되고 캄캄한 밤이 그녀를 덮는다. 내가 여자를 잊지 못하는 건 여자의 환영을 꿈에서도 보는 건 내 속에 무엇을 그녀가 여전히 쥐고 흔들기 때문이다. 젊은 날 숲속 식당에서 여자를 처음 보았을 때 내가 느낀 감정은 결코 분노가 아니었다. 오히려 연민과 공감에 가까웠다. 꼬리털이 반쯤 벗겨진 여자의 존재만으로도 꼼짝 못하고 여자가 휘두르는 폭력의 자장 안에서 벌벌 떠는 강아지는 나의 과거 같았고 머리숱이 적고 군데군데 뽑힌 듯한 헌 자국이 있는 술 취한 여자는 나의 미래 같았다. 나는 여자가 될 것이고 지나온 삶만큼이나 살아갈 여생도 끔찍할 것이다. 사는 내내 나와 유사한 행로를 살아갈 누군가의 기억 속에 섬뜩한 이미지로 출몰하면서 그렇게 삶에서 오래 겉돌다 날파리떼가 달라붙은 거미줄 같은 수의를 입고 홀로 죽게 될 것이다. 여자를 본 순간 나는 미래를 기억하는 듯한 창란에 사로잡혔고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꼈다. 죽어버릴까? 죽어버릴까? 나는 여자의 말투를 흉내낸 게 아니라 내 속에 오랫동안 고여있던 가래 같은 말을 뱉어낸 것뿐이다. 학대의 사슬 속에는 죽여버릴까와 죽어버릴까 밖에 없다. 학대당한 자가 더 약한 존재에게 학대를 갚는 그 사슬을 끊으려면 단지 모음 하나만 바꾸면 된다. 비록 그것이 생사를 가르는 모음이라 해도. 경서에게 일기 상자를 돌려보낼 때 그에게서 받은 모든 것을 담아 보내서 내게는 경서와 관련된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경서의 편지가 기억난 건 동생 부부와 숲속 식당에 다녀온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저녁 뉴스를 보면서였다. 코로나로 수능이 연기되어 12월 3일에 실시된다는 뉴스였는데 화면에 뜬 1, 2, 3이란 숫자를 보고 나는 외우기는 좋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하나, 둘, 셋, 왈츠 그런 말이 쓰여있던 편지가 생각났다. 25살 2월에 집에서 쫓겨나올 때 나는 짐을 싸면서 책상 서랍의 것들과 위에 있는 것들을 모조리 닥치는 대로 박스에 쓸어 담았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그걸 열어볼 여유가 없었다. 내가 그 안에서 뜯지도 않은 경서의 편지를 발견한 건 아마 유산을 받고
작은 아파트를 사서 이사했던 때가 아닌가 싶다. 편지는 그해 1월 초쯤,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일기 상자를 보내기도 전에 그가 써보낸 편지였다. 누가 내 책상 위에 던져둔 게 박스에 쓸려 들어갔고 거기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던 것이다. 경서의 편지에는 그해 1월 23일 몇 시에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만나자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편지를 읽었을 땐 이미 4년이나 지나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1월 23일이라는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 건 경서가 편지에 하나, 둘, 셋이라고 쓰고 왈츠가 어떻다는 식으로 써놓았기 때문이다. 1, 2, 3으로 연결되는 날짜를 왈츠의 박자와 연결지었을 경서를 생각하고 그때 30즈음의 나는 잠시 웃었던 것도 같다. 그런데 30년이 더 지난 세월이 흘러 이제 내가 12월 3일이라는 또 다른 왈츠의 날을 알아낸 것이다. 1월 23일 말고 12월 3일이라는 새로운 왈츠의 날도 있다고. 그러니까 1년에 왈츠의 날은 2번인 셈이라고. 나는 당장 경서에게 편지라도 써보내고 싶은 기분이었다. 꽤나 의기양양한 기분이던 나는 갑자기 편지에 어떤 내용이 떠올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양력, 음력, 변환 프로그램에 들어가 그해 1월 23일을 입력했다. 음력으로 변환하는 버튼을 톡 치고 나서 나는 가만히 숨을 참았다. 음력 12월 3일, 정축월 임술일. 나는 화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고 그러자 그가 쓴 편지의 내용이 사진처럼 뚜렷이 떠올랐다. 그는 이렇게 썼다. 하나, 둘, 셋. 둘이 함께 왈츠의 스텝을 밟는 날. 두 겹의 차원이 동일한 무늬로 만나는 날. 그날 우리 숲속 식당에 가자. 나는 흰 종이를 꺼내 큼지막하게 1, 2, 3이라고 써보았다. 마주서서 인사하고 빙글. 세 숫자는 볼수록 춤을 추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음력과 양력이라는 두 겹의 차원이 1, 2, 3이라는 동일한 무늬로 만나는 날. 마주서서 인사하고 빙글. 마주서서 인사하고 빙글. 마주서서 인사하고 빙글. 나는 한참 눈을 꾹 누르고 있었다. 내 생에 한 번밖에 없었을 그날에 나는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었을까? 어머니 앞에 엎드려 울며 다시 착한 딸이 되겠다고 빌고 빌었나? 끝장을 보자고 대들다 오빠에게 머리를 펀칭볼처럼 두드려 맞고 쓰러져 있었나? 세상은 그날 왜 나를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원하지 않는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나? 오래전 젊은 날에 걸리는 족족 희망을 절망으로 삶을 죽음으로 바꾸며 살아가던 잿빛 거미 같은 나를 읽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니 그런 사람을, 나를 알아본 사람을, 내게 그러지 마 하던 사람을 내가 마주 알아보고 인사하고 빙글 돌 수 있었다면, 그랬다면 그 사람은 나와 춤추면서 넌 거미가 아니라고, 너는 지금 너에게 덫을 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작고 딱딱한 결정체로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고, 너는 더 풍성하고 생동적인 삶을 욕망할 수 있다고, 이 그물에서 도망치라고 말해주었을까? 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 그 뜻을 알아채고 울었을까?
수박 앞에서가 아니라 일기상자 앞에서 두 겹의 차원이 동일한 무늬로 만나는 날 숲속 식당에 가자는 편지를 읽고 내가 울 수도 있었을까. 아직 희망은 있다. 내가 85세까지 산다면 60년마다 돌아오는 진정한 왈츠의 날을 다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나는 숲속 식당의 마당에 홀로 서 있지 않을 것이다. 다리가 불편한 숙녀에게 춤을 권하듯 누군가 내게 손을 내밀 테고 우리는 마주서서 인사하고 빙글 돌아갈 것이다. 공중에서 거미들이 내려와 왈츠의 리듬에 맞춰 은빛 거미줄을 주렴처럼 들이올 것이다. 어둠이 내리고 잿빛 삼배 거미줄이 내 위에 수위처럼 덮여도 나는 더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기억이 나를 타인처럼 관객처럼 만든 게 아니라 비로소 나를 제자리에 돌려놓았다는 걸 아니까.